또 보실까요? 네. 거기 뭐 이제 170페이지요. 사용검사. 사용검사. 이쪽에 이제 이쪽 파트는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를 보시면 돼요. 실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게 책에서 배우는 거하고 뭐 실제 문제를 보면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다르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 네. 170페이지부터 볼게요. 사용검사. 지금 우리 사용검사가 어디에 온 거냐면 이미 공사하고 공사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 여기입니다. 사용검사. 밀어내고 이제 새로 지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사업주체는 거기 보시면 사업주체는 끝에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시장, 밑에 쪽 시장, 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구청장 사용검사를 받아라. 자, 밑에 내려가시면 공구별 사용검사 된다. 아까 자, 첫 줄에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사 진행하는 하나의 구간이 이제 공구죠.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줄 보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 된다. 그리고 1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공 보증자 등의 사용검사가 있는데, 자, 1번이요. 박스 안에. 사업주체가 아까 뭐 조합도 있었고 그랬는데 파산했다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인해서 끝에 시공을 파산한 경우에,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대신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 중간에 보시면 시공 보증자가 또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증자도 파산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 그 밑에 줄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고요. 밑에 가시면 사용검사 기간 있죠.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15일 이내 해주라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택지 취득의 특례가 있어요. 보시면, 자, 택지를 취득하는데 일단 이 땅을 이제 얻는 거예요. 이 땅을 택지를 얻어서 이렇게 뭐 여기 30호 이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겠다. 뭐 이런 건데 그 택지 취득의 특례, 땅을 얻을 때 특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반가로 1번이요. 171페이지 하단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아래줄 후단에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마음대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별거 아니고요. 172페이지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인데 17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면 주택의 건설. 자, 지금 보면 그 171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서 보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72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번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있다면 이자에게 국가나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우리 아까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이었죠. 그게 국민주택 규모였고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이제 공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자가 있다면 이자들에게 지금 주택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1번 정도 보시고 밑에 양가로 2번 채비지의 활용이요. 채비지. 자, 팔아서 쓰는 땅이죠. 자, 보시면 반가로 1번이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에 시행자는 총 면적의 50%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거기 보면 가로 안에 첫 줄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그 시행자라 그랬는데 수용은 당연히 X 아니죠? 수용은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주고 산 땅에 대해서 지금 다시 매각하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환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거였잖아요. 도시개발법 할 때 환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 50억짜리 땅인데 이 50억짜리 땅을 지금 사업 주체가 들어가서 이제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하는데 100억짜리 땅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엉망인 땅이었는데 이거 들어가서 100억짜리로 바꿔줘요. 그래서 예쁜 땅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돌려줄 때 어떻게 돼요? 돌려줄 때는 50억짜리니까 50억 원어치만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100억이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반만큼만 지금 반은 돌려주고 나머지 반은 팔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채비지죠. 채비지. 팔아 쓸 수 있는 땅. 그 얘기예요. 근데 수용은 아니라는 거죠. 환지 방식은 지금 채비지가 등장을 하는데
환지 방식에서 채비지가 등장해요. 근데 수용 방식은 아닌 거예요. 수용 방식은 원래 어떤 거였냐면 땅값이 10억짜리라는 거예요. 10억짜리인데 이게 막 엉망인 땅이었어요. 엉망인 땅인데 사업 시행자가 이거 매수하는 거죠. 전체 다 사요. 10억 주고. 그래서 이거를 예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20억짜리를 이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수용은 토지를 매수, 시가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땅을 사서 땅을 예쁘게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땅 팔아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만 채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주체가 다시 보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할 건데, 이럴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있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있잖아요. 이자들한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 안에 일정 부분을 신도시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큰 도시가 있는데 도시 안에 일정 부분, 물론 도시도 되고 도시 바깥에도 된다 그랬는데 대개는 도시 지역 안에 일정 부분을 시가지를 만든다, 단지를 조성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들이 지금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들에게 나 지금 30호 그리고 30세대 이상 지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일정 부분을 나한테 요만큼만 떼어서 팔아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들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 지금 주택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지을 거니까 매각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매각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면 양도 가격. 양도는 어떻게 할 거냐?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한다.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한다. 지금 여기서 50억짜리를 예쁜 땅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결과적으로 50억짜리를 100억짜리로 환지 방식에서 50억짜리를 100억짜리를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50억만 돌려주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 나머지 이만큼 50억만큼은 얘가 팔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채비지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 영역에서 그럼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팔아서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요만큼을 띄어서 파는데, 당연히 땅이 조성됐으니까 시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한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거는 공익이잖아요. 임대주택 밑에 공익 하나 쓰세요. 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땅값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50억짜리 땅일 때 그때 가격을 기준해서 팔아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지금 주택을 건설하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건설하는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거니까 이자한테는 싸게 넘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원칙은 감정 가격을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에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싸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172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4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있어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 다 공공인 거죠. 자, 공공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고요. 173페이지 갈게요. 거기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금 국가가 지금 주택법에 따라서 지금 토지를 수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보상을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공지법이 뭐라 그랬어요? 토지보상법이라 그랬죠.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밑에 4번에서요.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재결 신청은 주택건설 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재결 신청이 뭐였죠? 이게 지금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 지금 주택건설, 그러니까 국가나 뭐 어떤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일단은 토지가 있는데 이 지역 싹 이제 밀어내고 여기에다가 이제 30호 이상, 30세 이상 짓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지금 공지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이자한테 보상해주고 여기 밀어버리고 아파트 30호, 30세대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보상가액이 적다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재결 신청을 신청한다고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재결 신청이라는 게 땅값 더 줘라고 하는 거예요. 땅값 더 줘. 그러면 재결 신청을 거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아서 양자를 이제 조절을 해주겠죠. 만약에 근데 재결 신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소송으로. 재결 신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땅값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 시행자는 이자한테, 원래 땅 주인한테 나는 너한테 보상해줄 만큼 보상했으니 너는 이거 받고 나가라 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나 이거 조상 대대로 받은 땅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 더 줘 라고 해서 못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양자가 다 재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 신청. 그래서 그 토지 보상가액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재결 신청을 통해서. 그런데 이거 재결 신청을 할 때 밑에 줄 주택 건설 기간 이내에만 하라. 주택 건설 기간 끝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주택 건설 사업 기간 이내에만 재결 신청을 하라. 땅값 조정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밑에 이제 주택의 공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밀어내고 집 지었어요. 그래서 공사 착공하고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 주택 사용 검사 끝나고 이제 주택 공급이에요. 공급까지 왔는데, 자, 첫 번째, 거기 이제 넘어갈게요. 뭐, 이게 볼 거 없고요. 174페이지. 자, 그러면 주택을 이제 밀어버리고 30호 이상, 30세 이상 지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그럼 분양해줘야 돼요. 거기 양가로 1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에서요. 반가로 1번.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증. 자, 거기 끝에 지역에서인데 그 앞에 아래의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아래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아래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따라서 1단의 단지 위에 이제 토지를 예쁘게 지어놨어요. 저 토지를 이제 멋지게 이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지었습니다. 30호 이상, 30세대 이상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해야 되는데 그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업, 공공택지. 자. 분양가격, 자, 공공택지, 그리고 니은 보면, 기억하고 니은 묶으세요. 민간탁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값싼 토지에서 건축한 경우죠. 공공택지는 원래 구매할 때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싼 토지에서 주택을 건설했다면 분양가격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양가격 이하로 건설하라. 또 니은 보시면 지금 민간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땅값이 올라갈 염려가 있다는 거죠. 땅값이 올라갈 염려, 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자, 이런 경우에도 자,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라. 그리고 밑에 보면 이번에 적용 제외가 있죠.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를 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지워버렸네. 이거 다른 거 할 때도 해오셨죠? 원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고 주택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가격이고 주택의 수량이 이렇게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주택이 이때 공급이 되면 특정한 이제 원래 기준 가격이 있고 기준 거래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P-의 가격에 Q-만큼 이렇게 거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거래 가격이 주택의 거래 가격이 이만큼인 거예요. 원래 시가가 이렇게 P-라는 가격에서 거래가 됐는데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확 낮춰버린 거죠. 가격을. 그래서 여기 P2-로 가격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소비자를 위해서 가격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에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인 거고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번에 지금 적용 제외라고 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주택을 공급하는데 비싸게 팔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기업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죠. 그러면 경쟁 원리가 그냥 그대로 작동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다. 그리고 디귿 보시면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 200m 아니에요. 하나의 층고가 4m니까 200m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법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자, 관광특구 송도 생각하시면 돼요. 송도 같은 경우도 분양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거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면서 동시에 관광특구예요. 그래서 그쪽 송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가 적용 제외다. 이번에 보면 분양 가격이요. 분양 가격은 자, 주택 지어서 지금 이제 공급하는 건데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땅값하고 그다음에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자, 1번에 택지비 보시면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기 끝에 택지의 공급 가격에 자, 끝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래서 공급 택지 땅값에다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공급하라. 자, 넘어가시고요. 175페이지 갈게요. 175페이지 가시면 4번에서 맨 밑에 4번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주택값이 굉장히 비싼 건데 가격을 확 떨어뜨려서 이 가격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죠. 요 빨간 선 아래에서만 거래를 하고 빨간 선 넘어가서는
가격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가격을 낮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가로 1번에서 지정권자 및 지정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밑에 줄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 밑에 줄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지금 보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대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분양가 상한제를 정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정한다. 기억 보시면 자,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 외울 때 그냥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정한다. 두 번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2배, 20배입니다. 2배, 20배. 이런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아파트값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디귿이요. 디귿 끝에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한 경우 경쟁 빡세게 된 거죠. 지금 아주 박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5대1을 초과하거나 끝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그냥 주택이라면 5대1이고요. 국민주택 규모인데 그건 10대1이에요. 85제곱미터 이하면 10대1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빡세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되면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옆에 써놓으세요. 디귿 앞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5대1, 10대1. 자, 됐고요. 아까 지금 보면은 2배, 20%, 5대1, 10대1이에요. 2배, 20%, 5대1, 10대1.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2배, 20%, 5대1, 10대1 이렇게 나오면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는 거예요. 주택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다운시켜야 되겠죠. 밑에 내려가시면 방금 한 번에 해제 및 해제 요청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장입니다. 국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두 번째 줄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장은 행정기관의 행정의 달인인 거지 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심의를 거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밑에 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해제하여야 한다예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국민들 생활하고 아주 밀접하잖아요. 주택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제성을 띱니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하여야 된다. 자, 밑에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이 있어요. 자, 원칙 밑에요. 사업 주체는 끝에 입주자, 자, 이거 다 볼까요, 그냥?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자,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거기 1번 보면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117페이지 가시면 저당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번. 자,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자,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업 주체가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조합이 있는데 뭐 등록 사업자도 되고 뭐 어쨌든 사업 주체가 있는데 이 사업 주체가 일단의 토지 위에 주택을 이렇게 건설했어요. 주택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주택을 제일 처음에 건설하고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되냐? 우리 법에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는 거잖아요. 이제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는데 이때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죠. 그래서 등기가 그냥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존이 맞는 거죠? 소유권, 보존인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보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한 다음에, 이제 지금 분양을 했어요. 이 주택을 지어갖고 이제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는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주기까지,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소유권 넘겨주기까지 요 사이에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분양받을 사람이 갑이에요. 갑이 지금 이 주택,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에 사업 주체가 다른 짓 하지 마라. 이 주택에 대해서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또는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항을 지금 그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에다가 기재하라. 그래서 부기 등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까지 하라. 그래서 우리 보면 등기를 보면 첫 장은 표제부, 그리고 두 번째 장은 갑부, 세 번째 장은 을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표제부는 이제 건물의 얼굴이죠. 이거는 이제 주소, 그 면적, 뭐 이게 조적인지 철근 콘크리트인지 뭐 이런 것들 다 기재돼 있죠. 근데 갑부는 뭐가 있냐면 소유권에 관계된 사항이 나오죠. 소유권. 그리고 을구는 이제 제한물권이란 말이에요. 제한물권.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든가 뭐 근저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설정하는 사항이 이제 일부에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이 갑부건 일부건 지금 어쨌거나 이 건설 그 사업 주체가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기까지 다른 일 일치하지 못한다, 제한물권 설정하지 못한다,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부기등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시 읽어볼게요. 거기 1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사업주체는 거기 끝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자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그러니까 소유권 얘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그러면 집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때부터 여기까지예요. 얘가 지금 갑이 이제 이 주택을 새로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얘는 이 뭐 제3자에게 이 주택을 매각한다거나 뭐 양도한다거나 뭐 어쨌든 제한물권 설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거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담보물권 설정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177페이지 가시면 부기등기가 나와요. 부기등기가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자,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똑같은 얘기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하여야 된다. 지금 여기 소유권 등기 이제 여기 갑구에다가 기재하라는 거예요. 갑구. 지금 사업 시행자가 여기에다가 지금 얘가 뭐 갑구에다 해도 되고 외부에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갑구의 소유권에 관해서 지금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소유권이 이제 주등기잖아요. 여기에 이제 옆에다가 붙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등기한다. 자, 그 얘기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 밑에 쪽에 부기등기하지 아니한다. 지금 원시 취득자가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토지공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왜냐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민간 사업 시행자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그 보존 등기에다가 부기등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쪽에는 그 국가 사업 주체가 국가라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부기등기 할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제3자에게 넘길 염려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기등기의 시기를 보시면 자, 주택건설 대지는 자, 대지의 경우에는 지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자, 대지하고 지금 주택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합니다. 자, 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법의 체계가 이쪽 대지의 소유권자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자하고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대지의 소유권자하고 건축물 소유권자하고 다르게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자, 그래서 거기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라. 이때부터 아예 이 대지 위에 건물을 지을 건데 뭐 이렇게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거니까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동시에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아예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이 부기등기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건설된 주택은 아까 주택을 지어야 이제 보존 등기를 완성하는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까지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한다. 양도하지 못한다.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1번, 2번을 외우세요. 주택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 거고요.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그리고 반가로 3번 부기등기의 효력. 첫 번째 줄 보시면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에는 자, 그 효력을 두 번째 줄 무효로 한다. 얘가 이제 부기등기까지 했어요. 이제 소유권 보존, 그 건물이나 지금 대지에 대해서 어쨌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마쳤다는 거죠. 여기 소유권에 관계된 내용으로서 부기등기까지 끝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 원시 취득한 애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갖고 있는 자가 원래 갑한테 분양해야 되는데 그 주택에 대해서 의뢰에 분양했다면 이거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저도 이거 이사 갈 때, 저 올해 왕십리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왕십리가 10월 달에 아무튼 저 주택 새로 짓는 거 보면, 이제 보통 보면,
왕십리는 끝났나? 뭐 다른 데 어디 보니까 거기도 이제 주택이 이제 10월 달에 보통 이제 10월 달에 공사가 완료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등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등기가 바로 안 나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 주체가 이게 중간에 시행자애들이 이게 중간에 나한테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놓고 이게 처음 들어가면 주택을 처음 거래하면 나한테 분양한다고 해놓고 제3자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에는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보존 등기하고 60일 이후까지는 무조건 이게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어떤 집이 처음 만들어지고 공동주택이 처음 만들어지고 거기 이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집 지어놓고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 은행을 건물에다가 담보 설정해요. 담보 설정해놓고 돈 땡겨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60일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까지는 어떠한 것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원래 소유권은 지금 지금 사업 주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자, 60일까지 지금 거기 분양자들을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규정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갈게요. 178페이지 가시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자, 이게 있어요. 사용검사. 그거 보면 매도 청구가 두 가지예요. 아까 우리 이쪽에 매도 청구했잖아요. 여기 80% 이상의 대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는 자는 나머지 20%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뭐였냐면 이제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대지를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유, 코가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거 하나 써놓으세요. 페이지 168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168 페이지 비교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페이지 168에서 매도 청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가 이제 하는 건데요. 페이지 168에 매도 청구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178페이지에 매도 청구예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매도 청구가 두 가지입니다. 주택법에서 매도 청구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택지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너 팔고 나가라고 하는 매도 청구가 하나가 등장을 했고요. 아까 우리 봤던 거고, 두 번째는 사용검사까지 끝난 거예요. 사용검사는 뭐냐면 아까 여기잖아요. 지워졌네. 지금 공사 착공하고 공사 완료까지 끝났어요. 이거 다음에 사용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고 공사 착공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에다가 아파트 다 지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다 들어와 sab니다. 분양을 다 받았어요. 이 사람들 다 분양을 다 받은 거예요. 좀 전에 요거 우리가 요거는 그 원시취득하고 이제 60일까지 요거는 이제 분양에 관계된 거였고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거 끝나가지고 이제 분양 다 받았어요.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냥 주택의 단지 전체가 이제 새로 지어진 거잖아요. 주택 단지 위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원래 내 땅인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소유권을 요만큼 확보한 자가 딱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분양 다 끝나가지고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 저기 건축법에서도 봤는데 주택만 분양받는 게 아니고 여기 그 토지도 지분만큼 이렇게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사람이 여기 진짜 내 땅인데? 라고 하면서 진정 소유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다 쫓아내고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 건데 갑자기 나 여기 소유권자 맞아? 라고 하면서 소유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분양받은 자가 대표자를 정해서 이자를 쫓아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유권을 갑자기 회복한 자가 있다면 5% 미만으로 그 주택단지에서 전체 가운데 5% 미만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다면 이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분양받은 자들이 대표를 정해서 이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매도 청구예요. 매도 청구. 네가 진정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너 팔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주택단지는 우리 거야라고 해서 너 팔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1번 볼게요. 주택, 국민시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자,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서, 자, 그 줄 끝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일단의 주택단지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이 다 끝나가지고 다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들은 주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지에 대한 소유권도 다 확보를 한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주택단지 위에 나 여기 이만큼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가 갑자기 딱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양자들이 이자를 여기 대표자를 선정해갖고 이자한테 너 나가. 우리가 이거 살게. 너 나가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한테 매도를 청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 보시면 매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면적이 5% 미만이어야 된다.
소유권 회복자가 갖고 있는 소유권의 면적이 5% 미만인 거예요. 전체 5% 미만. 갑자기 내가 진짜 소유자인데? 라고 하면서 등장한 거죠. 그럼 이자한테 이제 매도 청구 들어간다는 거고요. 세 번째,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자, 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된다. 지금 보면 이 분양을 받아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이자한테 지금 매도 청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간을 2년 내 하라는 거예요. 2년 내. 2년 내 매도 청구하라. 2년 내 매도 청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청구 방법이 일단 매도 청구에 들어가는데 소송에 의한다 그랬는데요. 매도 청구 소송 볼게요.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소유자들이라고 하는 게 분양받아 들어간 자들이에요. 분양받아 들어간 자들은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의 소유권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5% 미만으로 지금 대지를 갖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경우 자,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이 분양받은 자들 가운데 이 전체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로 하여금 자, 지금 소송하게 한다. 그리고요.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들은 거기 구상을 볼게요.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지금 원래는 사업주체가 아까 여기 아파트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다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끝나고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분양받은 자들에게 이전 등기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전 등기 받아서 이제 분양을 받아서 다 주택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주택뿐만 아니라 이 땅, 아파트, 단지 내 이것도 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전체 분양받은 자 가운데서 4분의 3 이상 분양 받은 자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를 선정하고요. 대표자라고 하여금 2년 내 얘를 상대로 진정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신 땅 팔고 나가시오라고 해서 시가로 매수를 청구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 경우에 소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이 이제 소송에 들어가는 건데 원칙은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처음에 일을 깔끔하게 했으면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싹 밀어버리고 권리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아파트 짓고 분양을 했다면 이런 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얘가 일을 잘못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분양을 받은 자들은 여기 얘랑 소송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먼저 얘랑 소송하면서 법원에 든 비용은 먼저 다 쓰고 나중에 사업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쓴 돈 내놔 라고 하는 게 구상하는 거죠.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구상권.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쓴 돈에 대해서 내놔라 라고 하는 게 구상권이죠. 구상권 행사한다. 자, 그 밑에 11번 보시면 투기과열지구가 나와 있죠. 자, 지정권자요. 투기과열지구 아까 했었죠. 국장 또는 시도의사는 자, 외우셔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두 번째 쪽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자, 됐고요. 지정대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나왔던 겁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이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는 10대 1이었죠. 10대 1을 초과한 곳 이런 경우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 자, 그리고 그 179페이지 볼게요. 여기는 이것도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이번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주택의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이것도 오히려 지금 지정 대상이라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기업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 분양 계획이 줄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제 분양 안 한단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지금 사둬야 돼. 사두면 올라가. 그러니까 막 몰린다는 거죠.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 오히려 성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니은에서 주택건설 사업의 승인이나 자 허가 실적이 이것도 기억하고 똑같은 건데 급격하게 감소한 것 자 승인이 감소했어요. 승인을 안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이 어렵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주택 공급 안 된대. 그럼 올라간대. 그러면 사두자라고 해서 투기과열지구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자 외우셔야 돼요. 자 5대1, 10대1 그리고 30% 이상 감소, 급격 감소. 자 넘어갑니다. 181페이지 가세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이 있어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자, 첫 줄이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지로 선정된 지위로서 밑에 줄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밑에 줄 전매, 매매 증여를 포함하고 상속은 제외 하는데 자 알선할 수 없다. 그래서
전매, 매매, 증여, 알선 다 안 되는 겁니다. 분양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10년 내의 범위 내에서 자, 매매나 증여나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지위도 지금 알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제3자한테 다 넘긴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 안 된다. 매매, 증여, 알선 다 안 됩니다. 자, 볼게요. 뭘 넘길 수 없느냐? 1번, 2번, 3번, 4번 다 외우셔야 돼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넘기는 거 안 됩니다. 2번,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리고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어쨌든 분양을 받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에 대해서 전매, 매매, 지금 알선 다 안 됩니다. 전매, 매매, 증여 다 안 됩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묶어서 1, 2, 3, 4번 묶어서 전매 X, 매매 X, 증여 X, 알선 X. 너 이거 살래?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전매, 매매, 증여, 알선 다 안 됩니다. 1, 2, 3, 4번 묶으셔서 거기 옆에 하나 거기 밑에 보면 전매 허용 대상이 있는데 그거 하나 써놓으세요. CF 해놓고 그 도정법에서 권리 이전 요거는 지금 그 페이지 97 요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97페이지 비교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2번 전매 허용 대상에서 페이지 97 비교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이요. 세대원이 자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고 해서 전매가 되는 경우죠. 자, 전매가 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이걸 이제 도정법하고 비교하셔야 되는데 거기 97 써놓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세대원이 끝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거기 뭐 광역시 특자시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고요.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근데 거기 특별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쓰세요. 특별시 X 하나만 써놓으세요. 세대원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 전매된다는 겁니다. 전매된다. 특별시 X, 특별시는 해당 사항 없고요. 다만 거기에 보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시 없습니다. 2번, 상속에 의해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이건 다 되는 거고요. 전매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3번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로 체류하려는 경우 자, 이것도 됩니다. 전매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도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4번,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됩니다. 이전됩니다. 주택 이전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이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돼요. 어느 법을 막론하고 6번 밑줄 그은 거 끝에 국가, 지자체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가 돼가지고 다른 자연인이나 어떤 업체가 이제 뭐 아무튼 그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그러니까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전된다. 그리고 7번도 보면 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법하고 비교하셔야 되고요. 다 된다. 이런 경우. 밑에 3번에 부기등기요. 1번 사업주체가 전매 대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된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밑에 옆에다가 한 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게 부기등기인데 자 그러니까 갑구에다가 기재하겠죠? 주로 갑구에 기재합니다. 자, 이번에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함께 하여야 된다. 보존등기와 함께 하여야 된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시주택이라고 했죠? 함께 하여야 된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갈게요. 자, 거기 보면 위반의 조치가 있는데요. 전매제한 규정에 위반해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서 그 밑에 줄 매입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자,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를 선정된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고요. 지금 다 별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가 있는데요. 자, 밑에 볼게요. 일단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전매나 매매나 알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안 된다 그랬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좀 볼게요. 거기 1번, 2번, 3번 좀 보세요. 주택조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거기 양수 또 알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 이것도 넘기면 안 된다. 3번에 입주자 저축의 증서 자 이런 것도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번에 보면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서, 건물 철거 확인서 그리고 5번 끝에 지위 또는 이주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도 다 넘겨서는 안 된다. 양도 양수 행위를 주택법에서 금지한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183페이지 갈게요. 183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4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 위반하면 10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거기 보면 1번, 2번이요. 공공택지 주택에 대해서 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매매, 양도, 알선 이런 거 했다라고 한다면 10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아까 5년이었죠?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제 주택을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는데 자,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건 두 가지예요. 일단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합을 꾸려야 되는데 그 조합 설립의 인가 요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인가 요건이 있고요. 요거랑 그 두 번째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밑에 왔을까요? 자, 조합에 대해 두 번째는 리모델링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꾸려야 되는데 이제 사업 주체가 돼야 되니까 조합을 꾸려야 되는데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인가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리모델링 허가 요건입니다. 허가 요건. 자, 그러면 이제 인가를 보면 우리가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을 리모델링하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데 동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 요건이 뭐냐? 자,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자, 요거 하나 보시고요. 지금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그 주택조합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똑같은 거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고요. 그리고 동별, 과반수입니다.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는 잘 나오니까 꼭 외워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리모델링 허가 요건이 있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추가하면 지금 리모델링 조합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2년 내 지금 2년 내 사업을 시행하라. 뭐 그런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앞으로 이제 2년 요거 하나 보시고요. 리모델링 허가 요건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자,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거 숫자 가지고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자, 그러니까 전체죠, 이거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그리고 여기에다가 동별 50% 이상입니다. 동별 50% 이상. 동별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전원의 허가를 받아라. 전원. 지금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에는 나와 있죠. 그런 내용인데요. 183페이지 볼게요. 리모델링. 아까. 자, 리모델링 보면, 방법을 읽어볼까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자, 밑에 줄 허가를 받아라. 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됐고요. 거기 박스 볼게요. 리모델링 허가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번이요,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허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설립 인가 요건은 우리 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고요. 자, 허가 기준인데 2번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1번, 동그라미 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 숫자 잘 보세요. 그리고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75, 50. 자, 그리고요.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보면 그 동에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리모델링 허가 요건입니다. 허가 요건.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는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자, 이 정도는 이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186페이지 볼게요. 186페이지 가시면 주택 상환 사채가 나와 있어요.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상환 사채.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여기에요. 요 파트예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요 파트에서 사업주체와 사업계획 승인 사이, 요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게 그 주택 상환 사채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 자, 그래서 거기 5번, 맨 밑에 5번 보세요. 주택 상환 사채의 상환 등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 정도만 보세요. 저기 방가로 1번. 주택 상환 사채의 상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 경우 상환 기간은 주택 상환 사채의 발행으로부터 주택의 공급 체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택 상환 사채. 일단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가 이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일단 돈을 받고 나중에 주택으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 문서를 주는 거죠. 그게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상환 기간이, 그래서 그 상환 사채를 일단 돌려줬다가 나중에 주택을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보면 주택 상환 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할 수 없다. 이게 사업 주체가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양도하거나 해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187페이지 가시면 그 3번이요. 방금 3번 맨 위에. 주택 상환 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자, 주택 상환 사채는 이제 갑에게 이 주택을 주겠습니다. 을에게 이 주택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채권자, 그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주택을 분양받는 건데 그게 원부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재해야 된다. 만약에 원부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농지법을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법을 얼추 봤는데요. 지금 여기 읽은 거, 책 읽은 거, 요 정도만 사실 보시면 돼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 나오면 혹시 뭐 디테일한 거 나오면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충분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농지법 보실게요. 농지법 가시면, 지난번에 어디까지 봤냐면, 192페이지까지 했죠. 네, 190페이지까지 거기 이행강제까지 봤는데요. 두 번째 이제 농지의 이용입니다. 농지의 이용이요. 지금 농지의 이용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농지법은 농지의 보존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기출문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두 문제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없어요. 문제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리고 나오면 뒤쪽에는 그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존 파트 아직은 지금 이제 보존 파트 할 때 한 문제 맞추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용 파트는 자 뭐 다 보시죠. 뭐. 193페이지 가시면 자 농지의 이용이에요. 여기 그냥 읽고 그냥 마칠게요. 자 대리경작제도가 있습니다. 대리경작제도. 그래서 이제 농지를 소유한 자가 이제 경작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대리경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제 대리경작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상은 유휴농지. 그래서 노는 땅입니다. 노는 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땅을 네가 대신 경작하시오라고 해서 대신 이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휴농지 범위 내에서 제외되는 토지. 이제 요거를 좀 보세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휴경하는 농지. 이거는 이게 일부러 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을 대상으로 해서 너 노니까 이 땅에 다른 사람 농사 지어라. 이거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니은 보시면 연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 짓는 땅을 이제 연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작으로 인해서 그 밑에 줄 이제는 땅도 힘이 필요한 거죠. 지력이 필요한 건데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는 안 쉬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작 때문에 이제 밑에 줄 휴경하는 농지 그런 땅에 대해서는 유휴 농지에서 제외가 된다. 디귿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그래서 원래 다른 목적이었는데 이제 농지로 바꾸거나 또는 농지 전용 협의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는 자 이런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농지로 쓸 거니까
당연히 유휴농지에서 제외가 된다. 그리고 농지 전용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농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농지 전용 신고죠. 그럼 이런 땅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 놀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농지로 쓸 거니까 자, 유휴농지 범위 내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 보시고요. 194페이지 갈게요. 194페이지 가시면 4번에서 양보 4번에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있어요. 자, 농지의 임대차 볼게요. 1번이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에 할 수 있는 경우. 자, 뭐 사용대도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용대예요.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게 사용대인데요. 자, 1번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 국가는 천하무적이죠. 어떤 경우에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 자, 그리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너 내 땅 가지고 농사 좀 지어볼래? 라고 해서 사용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는 주로 은행권이 갖고 있는 토지라 그랬죠? 은행권이 이제 농지를 받고, 농지를 담보물로 받고, 그 다음에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제 그때 이제 제공되는 땅이 담보농지였는데, 그렇게 은행이 소유한 경우에도 은행이 제3자에게 경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5번에 농지전용 허가를 하거나 농지전용 신고, 그리고 밑에 6번에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자, 임대차, 사용대차는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시면 9번 있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우리 그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가지고 이제 토지를 이제 그 처분해라. 토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그러면 그 농지 소유자가 1년 이내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토지가 처분이 안 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를 매수하게 돼요. 그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해서 이제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10번에 매립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원래 그 농지가 아니었는데 매립해가지고 농지가 됐는데 그걸 소유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16번 보시면 60세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자, 두 번째 끝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농사 못 짓겠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임대차하게 할 수 있다. 자, 됐고요. 195페이지 보면 임대차 기간이 있어요. 임대차. 그럼 제3자에게 농사를 대신 짓게 할 수 있는데 임대차 기간 얼마로 할 거냐? 자, 기억이요.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이상이에요. 이상. 3년 이상입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임대인은 질병, 징집, 취약 등 군대 가는 거예요. 병에 걸리거나 또는 취약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밑에 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군대 가는 기간이 짧아졌으니까 이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7번 가시면 맨 밑에 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 사용대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나라 땅인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농지의 보전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받은 거 농지의 이용 파트였는데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지의 보전 파트, 지금부터 또 한 문제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농지의 보전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맞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는 걸 맞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이렇구나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거기 구분이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어요.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란. 자,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가 농업진흥구역이 있고요. 요거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싼 게 농업보호구역이에요. 자,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죠. 농업진흥구역을 우리가 이거를 절대농지라 그래요. 절대농지. 그래서 시험에는 이 절대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보호구역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절대농지가 농지로만 써야 되는 땅이에요, 이게. 딴 거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농업 목적으로만 쓴다라고 하는 게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이른바 절대농지인데 절대농지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좀 외우고 가세요. 농업진흥구역, 이른바 절대농지에서 가능한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도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용 주택 짓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농업지역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젊으면은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이거 건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시설, 요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절대농지이긴 하지만 매작물이 나온다. 매작물 발견도 가능합니다. 매작물 채굴 발견? 채굴? 네, 뭐 다 되는데.
매작물 발견. 요 네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외우고 가세요. 농업용 주택, 어린이 놀이터, 농산물 가공시설, 매작물 발견. 요 네 가지가 농업진흥 구역 안에서 절대 농지이지만 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농업 보호 구역 있죠. 이거는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거예요.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 자,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건데요. 요거 두 가지 가능합니다. 관광 농원하고요. 주말 농원 가능해요. 관광 농원 그리고 주말 농원 요거 가능합니다. 주말 농원은 요걸 하려면 3,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3,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 농원 가능하다. 관광 농원은 2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2만 제곱미터 미만. 요거는 관광 농원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주말 농원. 요건 이제 조그만 건데 주말 농원 갈 때는 3,000원 들고요. 관광 갈 때는 2만 원 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자, 주말 농원은 이제 3,000원이고요. 관광 농원은 2만 원입니다. 그럼 그냥 한번 이제 읽어보고 갈게요. 거기 보시면 196페이지 맨 위에요. 농업진흥구역이요. 농지가 집단화돼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 농업진흥구역이고요. 이번에 보시면 농업보호구역 있죠.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 수질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지정 대상을 보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서 녹관 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지정 절차에서 1번 보시면 지금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거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왔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에요. 지금 농지의 보존을 농업진흥구역에 지정을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장관 하나 잘 보세요. 농림축산부 장관의 승인. 심의가 있고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금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진흥지역에 대해서 197페이지 갈게요. 그러면 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모두 허용되는 행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볼게요. 1번에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의 설치. 자, 됐고요. 밑에 2번에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6번에 매장문화재 발굴. 자, 이런 것들. 그리고 7번도 이게 자, 도로하고 철도, 그 옆에 공공시설의 설치. 자, 요거 가능하다. 그리고 8번에 내려오시면 농업보호구역. 요거 둘러싼 거, 요거 바깥에 농업보호구역에서만 가능한 거. 아까 기억에 관광농원 사업 2만 제곱미터 미만, 주말농원 3,000제곱미터 미만. 자, 요거 외우시고요. 198페이지 갈게요. 198페이지 가시면 농지 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농지 전용입니다. 198페이지 거기 원칙, 농지 전용에서 원칙이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허가 나와 있고요. 예외, 자, 협의, 신고, 허가가 나오면 다 예외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거기 협의를 거쳐. 그래서 협의만 동그라미 하세요.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다. 그래서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디귿에 신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리을에서 불법으로 개간한 산지를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좋은 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원래 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허가 필요 없다.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음에 보시면 하청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자,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받고 끝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별개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외 사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나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좋은 일 한다.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허가 예외 사례를 본 겁니다. 자, 지금 밑에 19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농지 전용 협의가 나와 있죠.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끝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된다. 그래서 그 농지법에서는 이제 그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고요. 199페이지 맨 위에 1번 가실게요. 1번 가시면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할 때는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밑에 그냥 하나 써놓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한다. 199페이지 맨 위에. 자,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한다. 자, 그거 하나만 그냥 써놓으세요. 그리고 맨 밑에 내려오시면 지금 제가 여기 그냥 그 읽고 넘어가는 거는 기출 나왔던 겁니다. 저 맨 밑에 내려가시면 자, 일시 사용의 허가가 있어요. 4번에서 거기 보면 자, 기억에서요. 간이 농수축산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7년 이내. 자, 일시 사용 허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7년 이내. 자, 7년 하나 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다 5년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출문제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떡하지? 시간 10분 남았는데. 자, 노래라도 하나 하겠습니다. 자, 노래라도 하나 할까요? 자, 좀 일찍 끝났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기 지금 그냥 뭐 읊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읊은 거. 요거 하나 그냥 쭉 보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문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하세요. 이제 기출문제 보면 아까 교재도 계속 쉬는 시간에 봤는데 한 600문제 돼요. 600문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또 그 이제 9월, 10월은 이제 모의고사 이제 예상 문제 해가지고 뭐 매번 이제 시험 보고 하시면 한 1000문제 정도 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찍기 100문제 뭐 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그 정도시면 충분하십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